자, 오늘은 갑상샘 질환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갑상샘 기능 항진 등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사용되는 약물들에 대한 설명들을 할 겁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가 되면 갑상샘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사용하는 약물은 갑상샘 호르몬이 주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호르몬제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것을 일자 치료제로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이 되면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그리고 열을 발생해서 체온 유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절되지 않고 촉진이 되면 열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져서 땀분비나 열 발생 같은 게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피로감 같은 것들이 많아져서 체중 감소 또는 근육 손실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혈압은 올라갈 거고 심장은 빨리 뛰게 될 거고 그리고 특징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안구가 이렇게 노출되는 마치 놀란 눈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상샘 기능 한증증의 적절한 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한갑상선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들하고 그리고 최근의 치료들이 계속 2년 주기 또는 1년 주기로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것은 성균관대 내분비내과에서 일을 하고 계신 정재훈 교수님의 자료를 사용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중독증이 기능 항진증이 일어나는 국내 원인들을 보게 되면 그레이브스 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염 그리고 갑상선 선종 같은 것들이 좀 소규모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이 왜 일어나는가 보게 되면 주되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TSH 수용체에 대한 항체들이 많이 생겨서 계속 자극을 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라 라고 하는 자극 신호가 계속 반복됨을 해가지고 혈액에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증가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심한 정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혈류량 같은 것들이 증가되기 때문에 청진기에서 이제 잡음 같은 것들이 들리게 되면서 그리고 안구, 돌출 그리고 눈꺼풀이 붓거나 뒤로 당겨지는 현상 때문에 마치 이제 놀란 눈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충혈 또는 통증, 시력저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발생 현황들을 보게 되면 외국하고 거의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대략 한 2배 정도 발생률, 유병률 같은 것들이 높은 실정에 해당하고 있고요. 크게 진료하는 인원들은 변화가 없지만 진료비 차원에서는 조금씩 증가하는 측면들이 있고 주로 외래에서 이제 많은 진료비를 나타내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병의 특징적으로 갑상선 수용체에 대한 항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들을 자극을 시킴으로 해서 갑상선에 있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다수 계속 분비하도록 하는 건데요. 병인으로 보게 되면 유전적 문제 또는 환경적 문제 때문에
이 보조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것들을 억제하는, 억제 T세포를 감소시켜서 결국에는 보조 T세포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B세포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갑상선 자극하는 항체들을 만들어내서 이와 같은 효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보통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치료하는 방법들이 갑상선 호르몬을 합성하는 억제 제제를 주로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증상들, 호르몬 수치들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것을 분비하는 자극하는 부분들 때문에 재발에 대한 위험성들은 늘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스병의 치료법들을 보시면 네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항갑상선제를 쓸 수 있습니다. 중증이 아니라면, 별다른 다른 고려사항이 없다면, 비교적 무난한 장점들 때문에 항갑상선제로 주로 이제 많은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재발이 잦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항체를 줄이는 것들이 아니라 호르몬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치료 기간도 길다라고 하는 단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수술이 적합하다고 하게 되면 가장 빠른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문제는 입원을 한다거나 경비가 든다거나 또는 수술로 인해서 갑상샘을 절제하기 때문에 기능 저하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전한 측면이 있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 그리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학에서는 항갑상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덜 발생하도록 하는 것들이 목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적응증을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는 상황들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방사선 요오드하고 수술을 보십시오. 경험 많은 외과 의사가 없을 때 수술보다는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다양한 초이스들이 선택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조금 중증인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는 약물 치료가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수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같은 경우는 수술을 했는데 재발한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금기증들은 보시면 아시듯이 방사선 같은 것들은 당연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임신 수유 또는 갑상선 암 같은 것들이 동반된 경우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금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처치로 우선은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오드 용액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또는 마찬가지로 항갑상선제를 중단시키면서 요오드 제한 시기를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수술 때문에 신경 같은 것들이 손상이 돼서 성대나 식도에 이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방사선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암병증이 악화되거나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악화되는 경우의 부작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리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들은 항갑상선제를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첫 번째 치료 방법들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하는 것들은 당연히 치료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선택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갑상선종이 작고 병증일 때
또는 그 수용체 항체의 역가가 너무 높지 않고 낮은 여성일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수술 위험도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부지 수술이 그 리스크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사선 그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같이 하는 사람들의 피부호흡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것들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또는 중간 정도의 안병증 정도를 동반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항갑상선제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 뭐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숙련된 외과의가 없는 경우 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숙련된 외과 의사가 된다면 뭐 여러 선택지들 중에 가장 그 환자의 적합한 것들로 치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갑성제의 종류는 치와마이드 계통의 이 세 가지 약물들을 쓰게 됩니다. 메치마졸, 프로필티오라실, PTU 약자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카비마졸이 있습니다. 이 카비마졸은 체내에서 이제 대사가 돼서 메치마졸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그 메치마졸과 거의 동일한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작용하는 기전에 따라서 크게 이제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메치마졸하고 그 다음에 프로필티오우라실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베타산제 같은 것들이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증상들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항갑성제가 갑상샘 호르몬 때문에 벌어지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 조절보다는 항갑성제로 치료를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작용 기전을 갖고 있는가 보시면 갑상샘 호르몬인 T4하고 T3가 이제 만들어서 혈중으로 분비될 때 갑상선 세포에 또는 여보세페 콜로이드 안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배우셔서 아셨을 텐데, 요오드가 들어오게 되면 티로글로불린에 요오드를 붙이는 요오드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 티로글로빈 두 개를 컨덴세이션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과정 중에 이 프로필티오라실과 메치마졸이 하는 역할들은 무엇이냐 보시면 첫 번째로 요오드화가 하는 과정들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컨덴세이션 하는 부분들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갑성제는 합성을 억제하는, 즉 요오드화 또는 결합 과정을 억제해서 합성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메치마졸은 그런 기전이 없지만 프로필티오우라실 PTU 같은 경우에는 T4가 어떤 작용하는 조직에서 대부분 이제 T3 형태로 전환을 해서 작용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T3는 대부분 T4에서 전환되는 게 80%고, 그리고 갑상샘에서 분비하는 게 한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T3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억제하는 기능들을 PTU가 하고 있죠. 동시에 미약하긴 하지만 B세포가 만드는 항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 항갑선생제를 투여받게 되면 그런 항체의 합성도 억제하고 약간 면역 억제 효과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메치마졸과 PTU에 대한 양리적인 항황을 특징들을 보게 되면, PTU는 단백결합이 많아서 대발량 모유통과가 메치마졸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반감기도 메치마졸이 조금 긴 편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작용 시간도 조금 길게 나타나서 특이사항 중에 메치마졸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PTU 같은 경우에는 T4에서 T3 전환을 억제하는 그 강력한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 중독 위기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간독성 같은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PTU 같은 경우가 기형아 발생이 그 메치마졸보다 조금 낮은 편에 속해서 임신 초기에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메치마졸을 사용하는데 임신 초기나 또는 중증일 때 PTU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요 특징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반감기가 메치마졸이 훨씬 크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투여가 가능한 형태고요. 그리고 PTU 같은 것들 하게 되면 하루에 두세 번 나눠서 이제 분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효과 측면도 그 메치마졸이 조금 강한 편이 있고, 그리고 대사되면 메치마졸은 카비마졸 같은 경우에는 60% 역할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 때문에 그 대사 하는 것들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 메치마졸이 그 대사가 돼서 대사가 감소가 돼서 혈장 목록이 길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메치마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태반 통과가 메치마졸이 높고, 그리고 그 덕분에 이제 기형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PTU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측면을 보게 되면 그 경증 부작용은 메치마졸이 많은데 그 중증 부작용 메치마졸이 좀 적은 편에 해당을 해서 그 뭐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예를 들면 임신 초기 또는 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치마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카비마졸은 그 복용을 하게 되면 메치마졸로 전환되기 때문에 메치마졸하고 작용하는 기전 그리고 능력들이 비슷합니다. 다만 카비마졸 10mg이 6mg 같은 역할을 갖기 때문에 그 약간의 농도의 튜닝이 필요할 때 이것들을 같이 이제 복용해서 선택하는 방법들을 하게 되고요. 다른 약제에 비해서 조금 부작용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보시면 그 가벼운 부작용은 한 1 내지 5% 정도 발생하는데 뭐 가려움 또는 뭐 피부 발진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관절염 같은 것들 또는 메치마졸 같은 경우에는 그 미각이나 후각, 예시적인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량 의존적인 특징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다른 약으로 바꿔주거나 또는 그 알레르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을 주면 좋아지는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좀 나타날 수 있는 심한 부작용은 그 무과립구혈증이라고 해서 그 인후염 같은 것들 또는 발열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생률은 뭐 0.2에서 0.3%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이제 갑상생 호르몬 항갑선제를 투여받는 초기에 주로 발생을 하는데 뭐 주로 그렇다는 거지 뭐 어느 용량이나 어느 시기에 다 발생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거나 또는 감염 위험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를 하게 되면 회복하는 상황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프로필 티오라실 PTU 같은 경우에는 간에 그 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재생, 불량성 빈혈 또는 혈소방 감소 같은 심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경미한 부작용은 뭐 5% 내외로 흔한 편입니다. 뭐 2, 3주 정도에 또 나타나게 되고, 메치마졸이 이제 더 흔하다고 좀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증 부작용들은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발생하면 좀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혈구 감소증하고 간 기능 이상에 대한 검사들은 좀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증 부작용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들은 또 아닙니다. 그 무가립구증 같은 경우는 발생 빈도는 이렇고, 그리고 PTU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중증 부작용들이 조금 더 메치마주보다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갑자기 발생을 합니다. 그 재발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백혈 수치를 모니터링 하면서 그 광범위항생제 감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GCSF 같은 것들을 치료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독성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메치마졸이 좀 발생 빈도가 프로필티오 오라실보다 약간 높은 편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소아에서는 그 PTU가 간독성 빈도가 메치마졸에 비해서 조금 높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아의 초기 갑상선 제로는 메치마졸이 공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의 간독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메치마졸이 적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용이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PTU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것들의 빈도는 조금 더 사용 경험 또는 사례들이 쌓여야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아에 있어서 간구전이 나타나는 PTU를 썼을 때 이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급성간무전으로 인해서 이 소아에서는 2,000명당 1명꼴로 성인보다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갑자기 시작돼 빠르게 진행이 되고요. 보통은 복용량이 300mg 이상이고 한 4개월 정도가 지나면 발생 가능성이 있어서 이 경우를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한데, 이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급성간무전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2009년 FDA에서는 PTU를 첫 치료제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공고를 하는 지침을 내렸고요. 그래서 PTU 같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기형 발생률이 메치마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반 정도 낮기 때문에 임신 첫 3개월, 그리고 갑상 중독 위기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만 이제 사용하는 걸로 공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갑상선제를 이제 사용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초기, 그리고 유지기, 종료, 그리고 재발했을 때의 방법대로 이제 치료 지침들을 공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럴 때는 프로필티오 오라실 같은 경우에는 100에서 300mg, 메치마졸은 10에서 30mg, 파미마졸 20에서 60mg 정도로 시작을 하라라고 공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를 2, 3회 반복하는 것들이 PTU
같은 것들은 그런 권고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상 용량을 더 준다고 해서 환자한테 유리한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후양적 연구에서 이제 이미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뭐 석 달 정도가 되면 그 갑상생 호르몬이 이제 정상화가 되지만 그 갑상생 호르몬 합성을 중단한 거지. 그리고 TSH 수용체에 대한 항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대로여서 이것들은 정상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할 때 발입구 수하고 그리고 간에 대한 기능 검사들을 해서 그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기준점들을 잡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지기 할 때는 정상화 할 때까지 보통 한 2달 또는 뭐 2~3달 간격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정상화되면 서서히 이제 항갑선제를 감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환자에 따라서 잘 파악해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혈중의 이제 갑선생 호르몬 농도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TSH가 뭐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에 뭐 좋은 지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抗갑상선제로 이제 변화를 볼 수 있지 TSH에 대한 영향은 뭐 상대적으로 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도 약을 중단하지 못한다면 다른 치료법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종료 시점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TSH 농도와 이 수용체 항체가 정상화가 됐는가로 이제 종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잡는 게 좋고, 그리고 치료 기간이 최근에 이제 임상 시험 같은 것들이 그 결과들을 이제 종합해서 나온 논문들을 살펴보더라도 치료 기간이 조금 길면 길수록 관해율이 증가, 뭐 2~3년보다는 5~6년 정도 갈수록 관해율이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7년 이상에 대한 부분들까지 끌 필요가 없는 게 뭐 더 이상 관해율이 증가하지 않는 측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SA 정상화 후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치마조를 6개월 정도 추가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관해율 증가와 더불어서 이 정도 길게 하게 되면 재발률도 조금 낮아지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생각하면서 항갑선제의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발 같은 경우에는 약 중단 후에 그 재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3개월 또는 6개월 간격으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하고요. 주로 이제 50%, 뭐 5년, 뭐 7년까지 하게 되면 18%, 16%까지 재발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재발은 주로 약 중단 1년 이내에 발생을 합니다. 재발할 때 벌어진 일들이 TSH 감소하고 T3가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뭐 이런 측면들이 갑상선 기능 저항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재발을 하게 되면 다시 약물 치료를 충실하게 잘 따르면 그 치료율은 뭐 첫 번째 재발하기 전에 처음 치료 때와 비슷하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적절히 잘 하는 것들이, 그리고 모니터링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선택하는 게 좋은가 살펴보게 되면 메치마조를 우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PTU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 이런 것들이 메치마조보다 많기 때문에 FDA에서는 첫 치료를 메치마조를 하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대신 FDA에서는 임신 첫 3개월 또는 갑상선 중독 발생 시에만 제한적으로 PTU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굳이 보게 되면
선호도를 보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카비마졸이 좀 선호되고 있고, 미국은 메치마졸, 한국은 메치마졸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보시면 한국의 메치마졸이 거의 85.5%의 그 처방을 하고 있고, 프로필티오우라슬이 9.9%, 뭐 카비마졸이 4.3% 정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 메치마졸에 대한 처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갑상선 중독이라든가 뭐 임신 첫 3개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샘 기능이 저하면 그 대사나 뭐 열발생 같은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 근육이 이제 약해지는 측면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체온이 떨어져서 추위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그 표준 치료가 이제 T3 명환요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 주로 이제 갑상선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그 한글 의학 용어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갑상샘으로 이제 표준화되어 있는데 아직 뭐 익숙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용어보다는 그 소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진끼리 잘 소통하는가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것들이 잘 되면 뭐 갑상샘으로 불리든 선으로 불리든 크게 상관없지만 문제는 그 의사 국가고시에는 이제 명확한 한글 의학 용어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되어 나올 겁니다. 그 약물을 보게 되면 갑상샘 호르몬제를 투여하겠죠. 그 레보티록신이라고 하는 T4 제제, 그리고 리오티로닌이라고 하는 T3 제제, 그리고 T4하고 T3가 혼합된 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뭐 관련되어 있는 성분과 제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용량에 대한 것들 현재 이제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갑상 호르몬제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그 1차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부분 거의 뭐 99% 이상은 1차 치료제로 레보티록신, 히포제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결과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감기가 길고 용량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T4가 투여가 되면 그 말초에서 T3로 우리 몸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효소나 트랜스포터에 문제가 없다면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T3로 전원해서 쓰는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에 가장 유효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초기에는 T3가 그런 생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리오티로닌을 만들어서 해봤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에는 별 효과가 없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다만 그 갑상선암 수술 후에 그 어떤 상태인가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긴 합니다. 뭐 진단의 목표로 쓰지 뭐 치료 목표는 뭐 쓰고 있지 않은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합제제는 우리가 갑상샘의 세포에서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 때 그 T4와 T3가 그 4대1 비율로 이제 혼합 형태로 분비를 합니다. 이제 그와 이제 똑같은 형태의 코피네이션 제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T4가 5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리오티록신 T3가 12.5 마이크로그램에서 4대1로 만든 거고요. 이것들을 처방을 하게 되면 그 T4의 100 마이크로그램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양리적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실험들을 우리 몸에 생리적으로 이제 갑상샘이 이렇게 분비한다고 해서 T4하고 이 병합제제의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T4 단독 치료보다 우월하다는 근거가 여러 가지 임상시험이라든가 메타어널리시스를 해봐도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요.
그리고 장기 치료의 효과도 결과가 부족한 상태여서 1차 치료로 이런 복합제제의 투여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T4 단독 치료를 했을 때 그 호전이 없는 환자라고 하면 이런 복합제 투여가 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들이 뭐 간간히 있긴 하지만 아주 근거는 좀 제한적인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보티록신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겼고요. 뭐 보시면 아시듯이 요오드가 그 4개가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T4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 치료 공고 안에서 이러한 그 T4 제제 모노세라피가 표준 치료로 채택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 보시면 여기 이제 요오드 한 개를 그 디아이오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떼어내면 바로 T3로 변화해서 생리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T4가 단독 치료에 가장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보티록시는 캔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7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티록신이라고 하는 형태를 49년에 칼머라고 하는 사람이 합성을 했고, 그리고 이게 생체에서 그 T3로 그 컨버전 해가지고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1970년에 밝혀지게 되면서 레보티록신의 그 단독 세라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근거와 그 실제로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표현 치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 몸에서는 매일 T4가 그 이 정도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T3가 한 33 마이크로그램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 중에 80%는 그 T4가 T3로 바뀌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20% 정도만 갑상선에 직접 분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블렛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위장관을 통해서 이제 흡수가 되는데 그 흡수가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또는 뭐 철 이런 것들이 방해를 할 수 있어서 공복 상태에서 그 복용을 하긴 하는 게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 반감기도 길고요. 그리고 복용하고 나서 한 4시간 정도가 지나면 T4가 이제 혈중 최고치를 이제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복용을 하고 하루에 1회 복용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각삼샘 기능 검사를 하는 날이라면 검사 후에 이제 이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라고 그 공고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갑상선 호르몬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가를 이제 검사하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복용을 하면 밥 먹을 때까지 이제 1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자기 전에 복용한다면 식사 후에 그 4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한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제 복용을 하면 겠죠. 그리고 이 공복에 복용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 음료수나 이런 약들하고 먹게 되면 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들은 실제로 철분제제들 또는 그 위장관 보호제 같은 제산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게 되면 T4의 장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간격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T4의 대사에 영향을 주는 간 대사 요소 그 사이토크롬 P4P50의 그 효소들의 활성을 변화시키는 약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항경룡제라든가 항결핵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대사 요소를 활성화시켜서 T4의 약물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약간의 그 약물 증가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과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장관의 산성도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약, 커피 뭐 이런 것들 없는 상태, 공복 상태, 즉 흡수를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셀레늄도 있고요. 징크, 뭐 파이버, 카페인 뭐 이런 것들이 흡수를 감소시키게 되고 특히 뭐 제산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복용을 해야 된다면 간격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최소한 이제 4시간 투여 간격을 두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4의 이제 대사에 영향을 주는 대사 요소를 조금 인덕션 시키는, 인크리지 시키는 페니토닌이라든가 카바제핀 같은 항경련제 또는 리판핀 같은 항결핵제 같은 것들을 같이 복용하게 되면 T4의 양을 좀 증량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공복에 투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갑상선학회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게 잊어먹지 않고 습관을 들이는 데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보면 주로 이제 약들을 아침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4시간 간격을 두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일어나자마자 약부터 챙겨 먹으면 잊지 않고 이제 먹게 되는 것들은 좋긴 하지만 만약에 자기가 약 먹는 것들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여기 계시는 정재훈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것들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환자하고 이제 납보나 아니면 진료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뭐 환자 상태와 환자의 복용, 다른 합병증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잘 교육을,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복용을 하게 되면 식사까지 기다려야 되고 약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취침 전에 복용하게 되면 다른 약들을 아침에 많이 먹기 때문에 뭐 이런 장점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위장관이 계속 흡수가 잘 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일정 복용 이행도 유리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침에 복용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환자 바이 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T4 제제를 좀 증량을 시켜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 임산부들은 요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설사라든가 뭐 여러 위장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여러 뭐 드럽 같은 것들이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흡수율이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증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항결핵제라든가 항경련제 때문에 P4P50 엔자임의 액티브가 증가해서 대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증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T4에서 T3로 컨버전하는 것들을 감소시키는 여러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또 마찬가지로 T4 제제를 증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양 증량과 언제 복용하면 좋은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 중을 살펴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정상치하고는 다르게 임신 기간에 따라서 TSA 정상 범위가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부에게는 태아를 위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갑상선 호르몬 T4 제제를 처방할 필요가 있고요. 임신부에 과연 안전한가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먹는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을 보게 되면 FDA 분류상의 B등급 정도인데 이 T4 제제는 상당히 위험이 없는 제제로 되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한테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TSH가 굉장히 이제 올라와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이제 안티바디가 있냐 없냐에 관련해서 모두 이제 그 T4 모노세라피를 이제 레코멘드 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 TSH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안티바디도 없다면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임신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개념이 산모 때문이 아니라 티아 때문에 T4를 쓰는 거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보다 안전하다. 넘치는 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T4의 프리 T4가 동산치의 그 범위 중에 상하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SH는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는 디텍션 안 돼도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4 투여 중인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한테 TSA가 저하될 때라도 T4를 줄이지 말고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들이 많이 드시는 빈혈약 그리고 엽산제, 비타민제들 드실 텐데 반드시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투여하라고 공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합제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써야 되는 상황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증상 T4 모노세라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계속 호소한다면 그리고 그 말초 조직에서 그 충분한 양의 T3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이 T3를 조절하는 이 아이오디네이즈라든가 TH 트랜스포터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 복합제제를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아이오디네이즈가 그 T4에서 요오드를 떼서 T3로 만드는 효소인데요. 이것들이 기능이 문제가 되거나 또는 뭐 유전적 약물 유전체학으로 제네틱 베리언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효소는 있지만 약하게 그 활성이 나타나는 효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 그리고 이런 트랜스포터의 기능 문제 때문에 필요한 곳에 T3가 이제 못 가게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혈중 갑상선 호르몬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이러한 복합제제를 사용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살펴보더라도 T4 단독 치료보다 우월한 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장기 치료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고 그래서 1차 치료로 이걸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독 치료로 호전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복합제에 대한 치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나라든 어떤 협회든 뭐 대체로 T4 단독 치료를 표준 치료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연구들을 하고 이것들이 임상 결과들이 좀 쌓여야지 어느 경우에 이제 복합제 투여가 바람직한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레버티록신 단독 치료가 표준 치료로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갑상선 호르몬을 쳐야 되는데 보건법에 대한 것들을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공보, 식전에 복용하거나 좀 자기 전, 때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다른 약물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투여 간격 같은 것들의 조절, 4시간 간격을 두면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T4 단독제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 표준 치료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여를 시작할 때 체중을 고려해서 용량 이 정도 1.6에서 1.8 마이크로그램 하루에 킬로그램당 고려해가지고 투여량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고령이던가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라면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임신 중일 때는 그 모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필요해서 그것들을 잘 판단해서 표준 범위 이제 가장 정상치의 가장 윗범위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투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생 절제 후에 그 호르몬제를 투여를 할 때는 용량 조절할 때 이 정도 12.5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단위로 서서히 이제 튜닝을 해가는 것들이 중요한 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리적으로 나오는 형태의 용량으로 만든 복합제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으로만 사용을 하지 근거는 부족을 해서 이 T4의 단독 치료가 좀 어려운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T3는 하루에 2번 분복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처방 치료 지침 같은 것들을 환자한테 잘 설명하는 게 필요하겠다 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와 그리고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생 호르몬, 그런 갑상생 기능이 이제 항진됐을 때, 그리고 저하됐을 때, 어떠한 방편으로 이제 치료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설명드렸습니다. 갑상생 기능 항진증은 항체로 기인한 측면이 가장 많지만 항갑상선제로 치료를 한다라는 말씀드렸고, 메치마졸과 프로필티오 우라실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좋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상생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런 경우는 갑상생 기능 항진으로 수술 때문에 저하되기도 하고 또는 갑상생 암 때문에 절제를 해서 저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갑상생 호르몬제를 줘야겠죠. 그때 이제 T4 제제인 레보티록신이 표준 치료로 되어 있다. 그리고 기타 약물에 대한 여러 특징들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폭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공부하기 좋은 가을입니다. 여전히 이제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건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정부가 하는 해결 대책들은 또 어이없고 답답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의사가 좋은 의사, 제대로 된 의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조금 열심히 그리고 학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오시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과정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 주소는 저희 의학과 홈페이지에 양리학교실에 오시게 되면 잘 볼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저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는가가 여러분 내면의 무엇인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데 디딤돌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